13일 0시 기준이거든요. 신규 확진자가 국내는 474명, 해외 유입은 16명에서 총 490명, 또 500명대 가까이가 되었어요. 지금 어제부로 이제 또 그것도 있었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새로운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멀은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계속 5인 이상 금지, 모임 금지,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 연장하는 게 이제 다시 됐고요. 다만 이제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행사일 때는 그거 이제 또 예외로 두는 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제 그것 말고는 이제 기존과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어쨌든 한국은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가 9만 5천 명을 넘어섰어요. 이제 좀 있으면 10만 명?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명함도 그래. 못 내민다니까. 뭐 9만 5천 명 그게 단위가 의미가 있는 게 달라. 아니야. 근데 다른 공공 데가 너무 망가진 거 아닐까? 유럽이나 이런 지금 데가. 그 코로나 라이브에 나온 걸 보면 3월 4일서부터 대충 3월 10일, 그러니까 3월 11일까지 보면 3월 4일에 전 세계가 이제 47만 명 정도 됐다가 그게 3월 8일에 32만 명까지 줄어요. 신규 확진자가 신규 하루. 확진자가 네. 그러다가 32만 명에서 3월 9일, 3월 10일 날은 39만 명, 3월 10일에는 52만 명, 그리고 3월 11일 기준에는 다시 48만 명. 그러니까 점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3월 12일 기준에는 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저께 보면 이제 그 일별로 해서 전날과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오더라고. 증감률이.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어저께 기준으로 나오는 것도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뭐 한 48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좀 감사월에 감소를 했다가 다시 좀 중후반부 가면서 올라가는 그림. 물론 이제 작년 12월 때는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까지 그치. 나왔으니까 그때 뭐 우리도 1,000 몇백 명 나오고 막 그랬긴 그렇죠. 했죠. 근데 네. 그게 좀 줄다가 다시 1월에도 살짝 감소폭이 있다가 그래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가 2월 되면서 좀 떨어질까 하다가 지금 다시 3월 들어오면서 그 추세가 좀 이어지는 듯하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 같은 경우는 500명 또 계속 넘을까봐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500명 뭐 신규 확진자 넘을까봐 안 넘을까봐 뭐도 좋은데 결국은 그 전체 진단 건수에 따라서 이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지. 진단 검사 건수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작년 10월, 11월 그때만 해도 일일 진단 검사 건수가 한 4만 건 정도 됐다가 12월에 이제 늘어나면서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별 진료소를 이제 임시로 막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서 8만 명, 9만 건수까지 늘어났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1,000명이 훌쩍 넘어가기도 했고 그때 이제 작년 가을에 질병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진단 역량은 1일 23만 건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운영됐던 거는 뭐 하루에 4만에서 6만 정도 했다가 작년 12월에 그게 거의 한 9만, 10만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 뭐 아니면 10만을 좀 넘었거나. 근데 지금 다시 보면 4만 건에서 6만 건까지 다시 줄었어. 그랬다가 지난주인가 이제 정세균 총리가 다시 진단 그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질병청에서는 그 진단 그 역량을 현재 23만에서 50만까지 늘려놓겠다. 앞으로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풍력이랑 똑같아. 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은 이만큼 해놓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 하지 그렇죠,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작년에 그 하루 진단 건수 역량을 30만 건까지 올린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확보하겠다고. 근데 그 이후로 얼마만큼 더 올렸는지 그다음에 일일 그 진단 건수가 그만큼 계속 충족이 돼서 지금의 뭐 14,000명, 뭐 2만 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진단 건수에 되게 연동되고 있다라고 봐.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기처럼 전 국민이 다 한 번씩 다 걸려야지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전 국민이 다 사람도 또 걸려서 걸린대. 끝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100명 중에 5명은 또 계속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더 가보면 알겠지. 다만 네. 계속 얘기했던 우리 이스라엘 있잖아. 네. 네. 걔네는 뭐 지금 50 넘었던데 거의 60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2차 접종까지가 이제 50 정도 되고 1차까지 하면은 뭐 90%막 얘기하는데 걔네가 줄어들지가 않단 말이야. 걔네가 작년 9월에 그쪽이 확산이 좀 일찍 됐더라고. 그때 막 확산이 막
들불처럼 일어난다, 커진다라고 했을 때가 기사 보니까 2,900명이거든.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3,700명, 4,200명 수준이야. 요새 조금 줄었던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본인들 군대는 81%인가 군대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해서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 뭐죠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 조금 해이해져서 안일해져서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라 등등 그러면서 다시 보통 1차 접종 1개월 후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미국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지금 있죠. 2,000명 초반으로 줄었어. 2,000명 초반.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히 뭐 백신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걔네도 이제 막 8,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락다운을 네네. 좀 강하게 해서 그거하고 이제 같이 지금 중첩돼 있는 상황이라 백신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모르는데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집단 면역이 뭐 2차까지 해서 거의 60%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마 락다운을 풀겠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저걸 준다고 하더라고. 그 여권 같은 나 거요? 받았습니다. 네네. 2차 접종 완료했습니다. 주면 그 사람은 뭐 저것도 다 안 하는 것 같아. 뭐 그 격리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아마 다음 달부터 시작이니까 뭐 5월, 6월 이쯤 되면 집단 면역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마 결론 나. 이스라엘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치.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그치. 또 접종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13일 0시 기준으로 58만 3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더라고요. 아직은 의료진만 맞고 있잖아. 네, 그치? 그렇죠. 일반인들은 안 맞고. 4월부터 맞는데요. 일반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다수고 사망은 지금 15명으로 누적. 백신 들었고요. 맞고. 네네. 지금 화이자는 아직까지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만 한 4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것으로. 근데 대통령은 화이자 맞는다며? 지금 맞다고 하더라. 그게 지금 조만간에 이제 G7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출국할 일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공무로 가는 사람들은 화이자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기준이 어떤 놈은 왜 화이자를 맞고 어떤 놈은 아스트라를 맞는 거야? 화이자라고 100% 안전한 거 아닌 거. 그건 그렇죠. 확률이니까. 어디까지나 야 확률이죠. 너라면 일단은 화이자를 맞는 게 뭐야? 그냥 미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선 승무원과 공무 출국자, 공무로 국외로 나가는 사람은 화이자로. 그럼 미국이 파이자를 맞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서 하려면 파이자를 맞아야 걔네가 오케바레를 때려주기 때문인가? 예를 들면? 그건 아니겠지. 그럼 뭐야? 왜? 뭐 일단 이제 외국에 또 놈은 왜 나가고 화이자를-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를 우선 순위로 놓은 것 같아요. 정확히 발표된 기준이 없으니까. 네. 모르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쨌건 간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잖아. 그러니까 좀 꺼려 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화이자는 말이 없어. 덜하지. 어쨌든 화이자는 저거라니까 비교를 하면 화이자는 아이폰이야. 애스트라제네카는 갤럭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LG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이미지가 씌워진. 아니야 실제로 달라. 실제로 달라. 무슨 뭐가 있어? 지금 유럽 쪽에서도 5개 국가인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시 중단한 게 왜냐하면 이제 그 혈액 응고 현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과관계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화이자 맞으면은 괜찮아? 그럼 그거 죽은 사람 없어요? 있죠. 화이자 맞고 죽긴 네, 있긴 있다?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맞고 죽은 게 아니지. 맞았는데 죽은 거지. 확실히 맞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확실히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효과가 있는 나라도 있고 네, 하니까 네. 아직 알 수가 없어. 영국- 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영국에서는 이제 EU에서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강하게 이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토부리로 영국 사람들한테는 잘 듣는 데잖아. 아우씨. 아일랜드랑 북아일랜드 이쪽은 괜찮나? 웨일즈나? 내가 이따가 그 시정 잡주할 때 네. 진단 키트를 오늘 하잖아. 네. 그래서 시젠을 할 건데 그때 얘기할 생각인데 이게 지금 변이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뭐 브라질, 영국, 남아공, 미국에는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하고 최근에 일본도 변이 있다라고 하고 하는데 변이 진단에 대한 건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별 없더라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근데 다만 하나 그나마 건져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200건 중에 그러니까 진단 건수의 200개 중에 한 건을
그러니까 0.5%잖아. 그걸 이제 변이 진단을 했다는 거. 즉 그 얘기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진단해낼 수 있는 진단 키트를 했다는 얘기야. 그걸 갖고 이제 표본을 했더니 이만큼이 나왔다더라.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150명인가 170명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체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표본이지. 표본으로 했을 때 이만큼 나왔는데 이제 확산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신규 확진자 중에 48%인가 50%인가 일단 반 정도가 변이, 그러니까 영국발 변이라고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자체가 변이까지 분별해낼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그래서 그게 반 정도가 변이였다더라라고. 확실합니까? 그 그러니까 키트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 확진자 수 중에 반이 변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거기도 표본 조사한 거 아니야? 표본이라는 AS 안 얘기는 해도 돼? 없어. 네. 근데 전체 중에 반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내 생각에는 독일 키트 같은 자체가. 경우는 키트 자체가 변이까지 잡아낼 수 있는 키트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확산 우려만 얘기를 하고 있지 실제로 변이까지 잡아낼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얼마만큼 사용을 해서 하는지에 대한 거는 없어. 자, 그럼- 확산 우려가 있고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나와 있고. 그럼 이따가 그거는 시정 잡줄 때 다시 얘기하는 그렇지. 걸로 하고. LH가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기존에 13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7명을 더 찾아내서 총 20명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0명 중에 11명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게 발표가 나자 대통령은 이 차명 거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기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조사 어떻게 했는지 들었어요? 그 지역에 거래 건수가 쭉 있잖아. 거래 명이 쭉 있고 검색한 거야. 이거 이름 넣어서 일치하는 이름이 있나? 그거 한 거야. 대조한 건가? 그거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동의를 받았다는 게 이 개인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이걸 대조해보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거야. 근데 그 동의를 안 한 거고 몇 명이. 그러니까 LH 자체 조사만 하는 거죠? 아니 아직까지 조사는 이 조사뿐이야. 이제 이 이후에 수사로 넘어가네 만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LH 자체 조사 그거 했다는 아니야 거예요? 잠깐만 그 LH하고 국토부에서 14,000명 얘기한 것 같은데? LH 직원이 10,000명, 국토부가 4,000. 4,000명.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제 14,000, 15,000이 조금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직원을 돌린 거야. 그 거래 내역에. 그래서 이름이 3,600건이라 하던데. 걸려 나온 사람을 추려서 거기서 또 이제 의심 사례를 뽑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저기잖아 옛날에 보여주기식으로 신용 한번 할머니랑 한 거지. 화투할 때 다 뒤집어 놓고 하나씩 깐 다음에 똑같은 거 나오면 딱 같은 거 먹어가는 거 그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조사 방법 들으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 아무튼 이걸 1차 조사 결과라고 음. 발표를 했고요.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 농지잖아요. 네. 거기 있는 데가 한 달에 거의 하루에 한 건씩 나올 정도로 농지거리가 그렇게 나왔대요. 그 정도면은 한 달이면은 그러니까 3,600건이니까 이거 분명히 동네에선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겠죠. 아니 왜 그러냐면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거 거래하면 거래세 내잖아요. 그 뭐라도 필지 그 무슨 뭐 네. 변경 뭐 이렇게 내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뭐 한다고 해서 차명 누가 그 실명으로 해? 차명으로 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의심 사례를 걸리는 놈 바보지. 바보야. 그러니까 안 걸릴 줄 알았던 거지. 위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하고 하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지. 무감각해지고 어차피 무뎌지고 뭐 다들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어차피 안 걸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흥 광명만 그렇잖아.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인천 계양이나 다른 데도 많아요. 그렇지 지금 다. 뭐 계양, 뭐 창릉, 과거에 위례, 뭐 세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근데 결국은 역시 언제 나오나 싶었더니 막 그 얘기가 나왔잖아 민주당에서. 야 이명박 박근혜 때 뭐 옛날 것도 다 까보자. 근데 그거는 했다가 부진장 여론에 두드려 맞고 저것들은 언제까지 저짓할래.
그러다가 그냥 그 기사 싹 들어가더라고. 철진한 아니, 치트키를. 그 뭐야 주식시장에서도 이상 거래가 있으면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의심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사실 이게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다음날 뭐 기간별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잡지 그거 실시간으로 기관에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 그쪽에서 보면 거래가 이렇게 갑자기 농지의 거래가 많아지면 누가 봐도 의심을 갈 수 있으면 그거를 근데 그건 이제 나 사후에 보니까 의심인 거지 그걸 잡는 상시 시스템이 없었던 그쵸? 거지. 그런가? 그러니까 대놓고 실명으로 뗐겠지. 그 우리 집에서 이제 광명 시흥이 그래도 좀 가깝잖아. 광명 정말 네, 가깝고 네, 그러고 네.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온신 초등학교 그 사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광명 IC 올라타기 전에 거기 보면 거기서는 그냥 쫙 그 논이거든 우측으로. 난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야 여기도 정말 하면 어마무시한 땅이 있거든. 네. 그래서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이제 시흥 쪽이 나오는 건데 이제 거기 가다 보면 또 왼쪽에는 이제 광명동굴 나오고 한단 말이야. 아, 네. 그 이케아 가는 길목. 그쪽에. 거기 이제 가다 보면 그 양희원 형네냐 누구네가 네, 가학동 이제 있어요. 거기가 네, 또 나오고 네, 한단 거기에요. 말이야. 네.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거기에 뭐가 단점이 있냐면 송전탑들이 되게 많아. 큰 무선 송전. 충전. 하여튼 여하튼 딱 보면 여긴 개발할 수 있는 땅이겠거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땅들은 확실히 있기는 해. 아 그래 촉이 와요. 그걸 딱 보면 이거 개발될 거. 아니 왜냐면 네. 2년 전에도 광명은 한번 물망에 매번 물망이 올랐다가 빠지고 했단 말이야. 서울 바로 옆이니까. 그럼. 뜸이 제대로 들었네 이제. 지금 근데 이게 재개발이 지금 막 끼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사람들이? 재개발 적기가 어딨어. 아니, 하는 거지. 국가에서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겠다 하고 하면 어. 뜨는 거지. 그 왜냐면 난 웃긴 게 제가 사는 데가 인천 만수동인데 그 동네에 지금까지 재개발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안 되겠는데 요즘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 추진 동의서를 받고 다녀. 그러니까 왜 정부에서 그랬잖아. 공공 재개발을 하면 기존에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변창흠이 지금 시한부 장관이야? 시한부 장관인데 어. 문재인 대통령이 버려놓은 일은 다 마무리하고 가라. 네네. 그래서 이제 뭐 4월 중에 잘릴 거니까 그 전까지 입법 초안 다 마련해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기자들은 이거를 캐봐야 돼. 2달 전에 문 대통령하고 변창흠 이제 장관 내정자였었잖아. 그래서 LH가 지은 임대주택 한번 갔었잖아. 15평이 13평에 야 여기 애 둘 낳고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겠다 뭐 그랬었죠. 했던 데 있잖아. 거기 땅도 누가 알바끼에 했었다가 LH한테 수용당하고 그 LH한테 넘긴 땅이 아닐까?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거기도 분명히 주인이 가능성 과연 있어. 누구였었을까? 가능성 있어.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 LH하고 조사한 게 어쨌든 뭐 20명 이제 나왔다고 하잖아. 네. 근데 14,000명 중 20명이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궁금한 추가도 게 7명이야. 13명은 이미 나온 거고. 한 나라에 범죄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국민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범죄자인가. 보니까 나라마다 편차는 있는데 한 3%에서 5% 내외더라고. 우리나라도 한 3% 정도야. 그 범죄자가 한 200만 명이 조금 안 돼. 전체 인구 중에. 그러면 15,000명 중에 3% 잡으면 450명이야. 평균적으로만 봐도. 부동산 범죄는 빼야지. 아니지. 카테고리를 줄여야지, 아니지. 부동산 이 범죄로. 범죄자 수는 잡힌 놈이야. 그러니까 극악한 놈들이지 말 그대로. 그러면 부동산은 더 많은 거야. 아니 더 많은 거야. 그 만수라 이거는 길마담 얘기를 내가 살짝 힘을 실어주면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정도 되잖아. 근데 이 부동산은 밑자도 되잖아. 2살 3살짜리도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해서 잡힌 비율을 봐야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했던 놈들이 어느 정도 되나 추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가 잡힌 비율이 3%면 부동산은 범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 지금 말하는 검거율이. 그치. 검거율이야. 잡힌 놈이 3%야. 그러면 이 부동산은 범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투자지. 사람들이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아무리 못해도 2-3천 명 수준까지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0명이라는 부동산을 게 범죄율로 따지면 인기로 일반 범죄보다 숫자라는 훨씬 훨씬 높지. 높지. 말도 안 되게 높지. 훨씬 높지.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 그거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다들 투자라고 생각하지 범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생의 성공 지표가 그거잖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면 반 이상일 걸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가름맛 하려면 뭐가 있냐면 지금 토지를 갖고 얘기했잖아. 지역 네. 어떤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근데 토지 말고 거기서 이제 주택을 지어 넣어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길마담처럼 그렇게 넓어질 수가 있을 거야. 지금 딱 토지에 국한돼 있는 거잖아. 딱 땅으로만 하면은 그건 확 줄겠죠. 그렇지. 땅은 뭐 어쨌든 그 14,000명에 대해서 한 4촌 정도까지 해가지고 토지 거래 내역, 주택 거래 내역 쫙 뽑아서 그 해보면 그런 거 만들 수 있지 않나? 프로그램으로? 아유 내가 아니라 그 걔네 주식시장 뭐 금감원 이런 데서 수사하는 애들이 백날 하는 게 그건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금방 할 것 같아. 아니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다 있고 시스템 다 있다고. 근데 딱 그거 하나만 안 한다고 그랬잖아. 부동산은 그 체결 시스템을 전산 안 시키고 등기까지 전산 다 했는데 그 중간 단계가 없다고 그랬잖아. 주식은 그게 있고 그것만 만들면은 실행하기 전에 다 잡을 수 있지. 아예 주문도 못 나가지. 근데 지금은 사후에 잡는 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스템 데이터에 접근을 다 따로 하고 있으니까 못 잡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 같은 데가 한번 싹 쓸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 번만 돌리면은 뭐 동의고 뭐고 필요 없이 다 나오는데 그럼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아 일단 뽑고 나서 추리자고. 그러니까 뽑으면은 뭐 나도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아니 넌 LH가 아니잖아. 이 기준 같은 게 명확하지 않기 LH 때문에. 중에서만 추리자고. 근데 왜 국토부하고 네. LH만 하냐고. 예를 들어서 내부 정보 때문에. 아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수용당한 그치. 이 케이스만 그거만 보는 하는 거야 거잖아요. 일단. 저 이해충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은 국토부하고 LH만 알아? 국토부하고 LH가 알면 감정원이든 다른 공사들은 몰라. 이번에 좀 SH는 자체적으로 너 했어 안 했어? 한 적 있어 없어? 아니요. 우린 없어요. 그렇게 발표했던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긴장 타고 있는 거지. 아 그래? 하나 잘못 LH 걸리면. 국토부에서 얼마만큼 두드려 맞나 어. 보고 얘네가 엄청 두드려 맞으면 그 다음번 나까지 오겠구나. 어. 그 지금 그러니까 LH 같은 애들이 그 조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은 아까 말한 그 데이터의 접근 권한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의받아서 엑셀이나 돌렸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안 끝나서 만약에 지금 이걸로 여론이 무마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다 돌리기로 하면 뭐 SH니 뭐니 할 거 없이 다 기어나오는 거지. 내가 그 LH 직원을 빙의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네. 그 사람 입장도 있을 거잖아. 이제 강령술까지 해. 아니 뭘? 나는 그쪽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물망도 올랐었고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한 것뿐이다. 내가 뭐 한두 달 전에 산 것도 아니고 1년 전, 2년 전에 산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냐? 도둑질해서 이거 산 거 아니지 않냐. 돈이 모자. 그러니까 일단 죄송하다 그러고 법정 가서 그렇게 우기는 거죠. 내가 지인이랑 해서 좀 돈 모아서 땅을 이렇게 좀 나눠서 샀다. 아니 토지를 사면 도둑놈이고, 집을 몇 채 사갖고 들어가서 청와대 들어가고 국회의원 된 놈들은 나쁜 놈 아니냐? 아니 그리고 청와대 니네에서 각 비서관들 집 다 팔라고 했는데 니네들 장관들 안 팔았지 않았냐? 비서관을 안 왔느냐? 그만뒀지. 비서관을 그만 두질 않았.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만두고 나머지는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너희들이 오히려 집 여러 채 갖고 있잖아 한 채로 해서 팔아라 했는데 다주택자인 사람들 너희들이 계속 뽑아오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잘못한 거냐? 야 주택은 무죄고 토지는 유죄냐? 뭐 그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문재인 정부의 살인 얘기가 나만 더럽냐?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더러운 놈은 다 골라내야 돼. 다 골라내서 다 그만큼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단 자르고 얘기해야 그래 되는데. 일단 걸리면 자르고 환수하고. 자, 그럼 일단 걸린 사람들 얘기 잠깐 해볼게요. 야 그러면 이번에 다시 그 제빵 장관이 다시 등판을 할 수는 없겠지? 현미 누나. 근데 뇌피셜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다시 불러서 우리나라 다시 이 부동산 정책을 당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을 시켜주길 바란다. 그래서 김수현이 다시 재등장하지 않을까? 설거지하라고. 김수현은 토지 갖고 있는 건 없지요. 뭐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거기 그 자기네 아파트 그러니까 앞에 지하철역. 주택은 되잖아. 주택은 오케이잖아. 그지? 다주택이나 주택은 거기는 근데 오케이잖아. 더 나쁜 놈이잖아. 지하철역을 집 앞으로 끌어다 지은 사람이잖아. LH랑 옛날부터 그랬지, LH가 그러니까는. 어차피 토지랑 주택 합쳐진 건데 이번에 걸린 애들이 그냥 토지일 뿐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뭐 이명박 때 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도시공사를 이제 합쳤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뭐 거대한 이 비리 덩어리가 합쳐졌더니 더 큰 비리 덩어리가 됐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헤쳐먹으려고 한 예전에 거지.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뭐 그거를 이명박이 그렇게 만들므로써 뭔가를 더 헤쳐먹으려고 했다라고 난 생각은 하진 않고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맞겠다 싶어서 아마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 근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헤쳐먹게 근데 된 이제 거야. 그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 LH 해체라고 얘기 나왔잖아. 다시 쪼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내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면 박근혜 때 해경 해경. 해체 딱 그런 생각이 딱 들어. 또 하나 이번에 7명 찾아내는데 뭐 또 무슨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서 700명을 총동원해서 뭐 대대적인 수사를 막 했다는 것조차도 또 세월호 때 해경에서 뭐 라이트 켜고 막 야광탄 쏘면서 막 이렇게 구조를 해냈다. 이만큼 인원이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700명을 투입을 해서 걔네들이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되게 또 확대 과장 우리 이만큼 막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다닌다. 보여주기 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개발자 7명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이른바 특수본이라고 해서 770명 정도가 담당하는데 일단은 경찰이 일단은 이끌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경기도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인천 계양은 인천경찰청이 맡고 이 안에 이제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분에서 이제 차출된 인원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100여 명 정도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대요. 근데 그 수사 선상에 올린 대상이 LH 직원, 공무원, 시 도의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여당 국회의원은 지금 어쨌든 명단이 나왔어요. 지금 6명 정도가 나왔는데 뭐 한 명은 지금 전 의원이니까 또 7명이 있는데 양의원형 아까 말씀하신 그 원전 탈원전 선두주자. 그렇지.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인데 이제 어머님께서 했다고 해요. 어머님께서 이제 본인이 다 사신 게 아니라 지분 공유,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 형태로 해서 사셨다고 했고 기획부동산이구만. 기획부동산이라고 거의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또 이제 김경만 의원이란 분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나 솔직히. 이 사람은 배우자가 2016년,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시흥시 장현동 임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분 공유 쪼개기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도 화성시 그린벨트에 있는 맹지를 사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살려고 1000평 샀다 그러지 않았어? 그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아니 나 어렸을 때 그 복부인 들었잖아요. 복부인. 약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복부인들 이야기 같은 느낌인데 완전히. 그리고 이 서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 이제 아는 사람과 반반씩 해서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토지 및 근린 생활시설을 지분을 반씩 나눠서 이제 지분 공유도 이것죠. 어쨌든 사기로 했는데 이제 내놨는데 안 팔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재갑 의원은 또 배우자가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에 있는 논을 마찬가지로 지분 공유. 동사하고 싶은.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것들은 전국 어디든 다 있잖아. 그래. 뭐 그리고 뭐 새롭게 길난다라고 하면 그 저기 전남에 또 맹주 있잖아. 주성용. 아 주성용 맞나? 주승용.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땅 옆에 도론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제끼고 일단 이번에 시흥만 놓고 시흥 광명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양이원형 같은 경우는 다시 그걸 팔아서 엄마가 사회 기부한다라고 한다. 엄마가 그걸 사회 왜? 뭔 개소리야. 엄마가 산 건데 왜 지가 엄마가 왜 엄마 사회 거를 기부를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엄마 거면 왜 지금 그러니까 엄마를 설득해서 아 근데 여기 나온 지금 대본에 있는 리스트 네. 있잖아요. 이거 뭐 서대문구 이런 건 뭐야? 지금 광명시흥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야? 서대문구는 나중에 취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진 땅을 다 한 아니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약간 물타기 같은 느낌이야. 음. 원래는 LH 이게 뭐야? 국토부에서 내부자 정보를 LH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개발될 지역의 땅을 뭐 미리 사서 얘기하고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뭐 토지 뭐 이렇게 매입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막 흩어놔가지고 땅 가진 걸 다 그러면 어떡해? 이건 이게 아니지. 뭔가 조금 이상해지는 이제 느낌이야. 이제 예를 여당뿐만 들어서 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의 땅을 샀으면 문제인데 자기 지역구나 자기 관할에 있는 어떤 그 행정적인 미치는 데다가 땅을 사놨다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 어쨌든 것 같긴 한데 여당 의원만 나오면 좀 모양새가 안 나오는가 어. 싶으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도 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언론에서. 아 거기는 뭐 아름답게 해놨을 거고 주호영이 셀프 여기 조사하자 약간 그랬던데. 아 그러니까 미친놈들 나 진짜 가만히 있지 그냥 아까 뭐 한번 해보자 했더니 저기 누구야 아, 그 사람이 진짜. 받았잖아. 지금 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누구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LH하고 국토부? 아니야. 본인들 국회의원? LH 다 포함해서 싹 다 전체적으로 놓고 전수조사 및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서 제안을 한 거죠. 국민의힘에 김종인 씨한테.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호영이 이제 조건을 달았죠. 이제 특검을 하는 거면은 이제 준비 기간도 있고 해서 만약 그 사이에 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좀 이거는 좀 수사 방해하는 게 부동산 아니냐. 증거가 어떻게 인멸이 되나? 그러니까 주호영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검찰 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결과 보고 특검을 하자 이거고 뭐 민주당은 니네 뭐 꿀릴 거 있냐고 하면 바로 하면 되지 않냐 이거고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니들도 같이 하자인데 주호영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니들 먼저 해라.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도 하겠다. 이러니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 저기 아, 과거에 진짜. 조국 때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 자기 자식들 뭐 특혜 입학한 거 없는지 전수조사하자는 얘기 했었던 적도 있었고 손혜원 때 그렇죠. 이해충돌 방지를 네, 네, 위해서 네, 네, 전수조사하자라고 서로 깎아. 그때만 반짝했다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LA 저기 특검은 시간 끌기용인 거고 셀프 조사하는 건 야 니네 우리끼리 서로 알면서 우리 옛날에 선거 때 다 재산 저기 공개하면서 다 까진 거 다시 한 번 해봤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둘이 지금 그런 속낸 거야. 쿵짝쿵짝 하는 거죠. 쇼하는 거야. 그 짤방 있잖아. 그 옛날 야구 그거 뭐 터졌을 때 단장이 선수한테 너 한 거 없지? 아, 네, 한 거 없습니다. 박현준? 네, 잘해보자. 이거 있잖아 이거지. 그래 LH가 아니 SH가 그거 했잖아. 똑같은 거 지금 하려는 그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까지 끌고 왔냐면 어. 야당은 국민의힘이 무엇까지 끌고 왔냐면 대통령을 다시 끌어들여요. 이제 대통령 사저 있잖아요. 지금 양산에 있는. 그거 이제 사들였을 때 농지 경영 계획서라는 걸 해서 농지로 샀어. 농업 경영을 하겠다 해서 이제 뭐 영부인이 내려가서 뭐 비료 주고 뭐 이렇게 가꿨다고 해서 그걸로 했는데 그거 사실 나중에 사저로 살 거니까 용도 변경해서 뭐 가격을 올리니 어쩌니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올리기 불. 지금 그리고 대통령 딸을 또 이제 끄집어내요. 아, 나 이제 미치겠다. 대통령 딸이 서울시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서 이제 한 2년 좀 안 됐는데 그걸 되팔아서 차익을 남겼다 해서 곽상도가 지금 그걸 또 태클 걸기 시작해요. 그쪽은 그 곽상도 사람은- 전문이잖아. 거기는 거의 곽상도는 무슨 사리 탐정이야. 그 민주당 쪽 보면 안민석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 그렇지, 그렇지. 안민석은 최순실 물건으로 지잖아. 그 숨겨놓은 돈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대통령 서울에서 가족만 1억 건드리고 4천만 원 있어. 못 본 벌었으면은 거지. 뭐 그거 망한 거잖아. 자 그리고 대통령 처남까지 나와요. 아 그런 천한 번 얘기할 하지 거. 마. 뭐 하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좀 진흙탕 싸움이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길교주님 말씀처럼 SH, LH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정쟁의 구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언제나 그렇지 뭐. 이거를 피로감을 불러 그치. 일으켜가지고 선거 때 묻고 그냥 지나가려고 지금 며칠만 버티면 되잖아. 선거 좀 야 선거 이제 잠깐만 있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았어? 4월 얼마? 한 달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2, 3주만 버티면은 이 선거만 지나면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그 LH는 LH에 그냥 심하게 치고 그 정쟁하는 식으로 해서 뭐 넘어가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 무슨 자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어젠가 LH 고위 간부하시던 분이 이제 투신하는. 그 사람 사건까지. 저기 자살하자마자 변창흠이 바로 이제 자기가 사직서 내버렸잖아, 그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이번 주도 여러모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 언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굳이 죽을 이유가 그러니까. 없는데 그럼 왜 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로 걸다가 딴게 털릴까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근데 이렇게 만약에 뭔가 있다면. 혼자 투신을 해버리면 혼자 튀잖아. 사실 그럼 더 그러니까, 걸리지. 아니, 그러니까 전주에 LH 본사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 전북 뭐라며요? 전북 본부. 진주예요, 전북 진주. 본부. 진주요? 본사는 전북 진주. 본부. 네. 아 본사가 진주야. 예. 아까 전북이 왜 죽냐고 근데 지금 광명신 이 사람 터졌는데. 지금 경기도 어디야? 사는 데는. 분당이 분당. 그러니까 전북 쪽에 무슨 공무원이 연루된 게 나와서 죄송하다 그러고 죽었다며. 그러니까 전북 쪽에 단체로 누가 한 부대가 해먹은 게 지금 나오 거기 그 저거 나 걸린 사람이 전북 사람이던데 전북 그 본부 그쪽 사람들. 본부장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광명신이 전 본부장. 땡겼다는 거야? 네. 아 그러면은 전북 사람들이 광명에다 땅을 산 거야? 전북 사람들이 아니라 전북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북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북 지구에 그치, 있는 그치, 사람들이 그치. 단결해서 임장을 광명시에 가서 때렸다는 네. 거잖아. 아 나는 지역이 멀길래 지금 어쨌든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계속 이슈가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뭐 봉따님 말씀대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냥 흐지부지는 힘들지. 그치. 어쨌든 누구, 여론이 누구는 굉장히 때려잡아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저번에 이번 어저께인가 그저께 결국 이제 대검도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 또 이거 호재거든.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치. 근데 지금 철저하게 제외되고 있거든. 그렇잖아.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어, 오히려 그러니까 나오고 나오고 있지. 있잖아. 경찰에서는 볼멘 소리 나오고 있죠 벌써. 아, 그럼 둘 다 하면 되잖아. 그렇지. 나는 그냥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어. 경쟁 구도를 만들면 되잖아. 니네가 잡은 거 우리가 잡은 거 이렇게 누가 하는 해가지고. 거 더 아, 잘하고. 그럼 나중에 크로스 체크도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먼저 자료를 갖고 간 애가 옛날에 그 누구니 그 청와대 무슨 행정관인가 그 검찰 출신 자살했잖아. 그래서 아이폰 처음에 네, 경찰이 네. 갖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이 내놔 했는데 경찰이 싫어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검찰이 딱 이제 수사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공유를 안 그렇지. 한다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있을 거란 말이야 대검에. 그 사람이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야 거기서 한 명 두 명만 차출해서 그쪽에서 나중에 기소할 때 그 소장만 써라고 해서 역할을 딱 지금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야 이거 우리가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확 달려들기도 애매하고 그치? 야망을 가진 놈이 있겠지. 그럼 이런 거 만들면 되겠다. 증거청. 어? 증거청. 증거청을 또 만들어 거야. 그래가지고 증거 수집은 다 하고 애들한테 공유하는 거지. 그래서 아, 자, 데이터 데이터를 똑같이 오픈 증거 API처럼 허브. 자 증거를 다 증거랑 자료를 다 공표해 줄 테니까 알아서 수사를 해야 봐.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거야.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두 당 얼마씩 인센티브 주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시정 잡주 시정 잡주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다른 건 없어. 동학개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관심도 주식에 높은 상황에서 각 종목마다 어떤 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하나 뉴스로서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정보 해서 그래서 뭘 사고 팔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뭐 추천하는 거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우리는 이걸 뭐 주식 전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돈 받는 것도 뭐 아니고. 차트를 올려놓고 이게 5일선을 치고 올라가면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21선을 지지하면 쌍봉 뭐 이런 거. 뭐 그렇지 뭐 헤드앤숄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필요해 딱 종목만 딱 찍고 어 뭐라고? 종목만 찍으래. 종목만. 아니야 난 다음 몰라. 주에 계좌 까고 이러면은 주식 방송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HLB라고 하는 네. 항암제 신약을 만드는 회사를 한번 다뤘었단 말이지. HLB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저께 12일부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야. 화요일이면은 며칠이지? 15일 정도 되나? 16일? 16일이 아마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 그날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무상증자로의 산주를 더 받는데 그러려면 최소 어저께 12일까지 샀어야지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왜냐면 주식을 산 다음에 2일 뒤에 갖고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거든. 왜냐면은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권리락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해서 원래 가격에 이제 1대1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반액으로 깎인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종가를 봤더니 77,800원인가로 끝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 날 그거의 반. 근데 이제 정확히 반이 아니고 50원이 좀 높은 38,950원인가?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는 모양이야. 그렇게 이제 공시가 나왔더라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을 때에 지난주 수요일이 3월 10일인데 3월 10일에 증선위에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허위 공시에 대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낼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3월 9일 날 봤더니 3월 10일 날 이 HLB에 대한 허위 공시가 그 증선위에 상정이 안 됐다라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진짜로 3월 왜 안 된 거야? 모르겠어. 이유는 없어요. 상정이 안 됐고 그래서 아마 3월 24일에 다시 이게 상정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증선위가 3월 24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찾아본 게 뭐냐면 증선위를 좀 찾아봤어요. 금융위원 산하에 이제 증선위라는 게 있는데 조직을 보면 금융위의 부위원장이 짱이야. 그다음에 외부에 4명 있는데 그중에 1명은 상근직으로 금융위원회 증선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총 이제 5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얘네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조사, 두 번째는 기업 회계 기준 및 회계 감리에 대한 관한 업무, 세 번째가 뭐 금융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추진, 네 번째가 뭐 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을 통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그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또 한 가지가 있긴 하던데 보통 이 증선위는 매월 2회 소집이 되고 그거와 별개로
이 증선이 위원장이 그러니까 금융위 부위원장이지 그 사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임시 소집을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증선위의 5인 중에 2명이 임시회의를 소집을 합시다.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라고 하게 되면 임시회의가 소집이 된다라고 해. 이게 증선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매월 2차례 내지는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지난 10일 날 HLB에 대해서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3월 9일인가 그때 주식이 다시 올라 7만 5, 6천 원까지 빠졌다.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8만 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다시 빠졌다가 수요일 날 증손에 이게 안건 상정이 안 됐대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주식이 화요일 날인가 다시 올라 8만 2천 원까지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증선이 올라가서 얘네 되게 두드려 맞을 줄 알았는데 얘네 이걸 미루는 걸 보니 얘네를 뭔가 자신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매수 심리가 좀 붙은 게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수요일 목요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저께지 금요일 날 12일 날 주식은 좀 빠져서 8만 2천 원에서 목요일 날 8만 2천 원이었는데 그게 7만 한 8천 원까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장이 끝났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계속 뭐 7년 동안 판매가 됐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약물을 판매하는 이름이 뭐 아파트닙이라고 하고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 약물을 갖고 이미 위암 그 치료제로서 표적 항암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뭐 항서제약에서 그 이름을 아이탄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다시 중국 항서제약인가에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HLB에서 미국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는데 중국 거는 이 항서제약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모양이야. 근데 어저께 다시 무슨 위험에 대해서도 완전 관해가 이루어졌다. 관해가 뭐야? 관해가 뭐냐면 암세포가 치료돼서 없어졌다? 나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관해가 되게 일본식 표현이더라고. 그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있었는데 치료돼서 나았다라는 게 아니고 그 암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돼서 없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되게 소극적인 표현으로 그 암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랬는데 주식이 반응을 안 해. 물론 이제 작년 뭐 12월 올해 1월에도 이런 완전 관해에 대한 게 전체 무슨 그 중국 항서제약을 통해서 어떤 결과치가 계속 나오기는 하더라고. 작년 9월에도 나왔고 12월에도 나왔고 1월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주가로 올라가야 되잖아. 반응을 안 해. 그 HLB가 완전 관해가 약했나 보네. HLB가 그 위암 그 표적 치료제 성분을 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허권은 원래 그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폴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그 특허권을 HLB가 사와 한 300 몇십억을 주고 사오고 그다음에 폴첸 박사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HLB의 주식을 사더라고. 9만 7, 8천 원인가? 그래서 이제 HLB에 제가 일원이 돼서 이제 대주주가 되겠지 그 사람도. 그래서 이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꽤 좀 파워풀한 소스네. 어쨌든 자기네가 지금 현재 표적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개발자를 이제 영입을 하고 거기서 돈을 주고 이제 사는 거지. 하면서 특허권까지 갖고 오게 되면서 중국에서 항서제약에서 판매를 하자니까 그러니까 특허권까지 이제 갖고 왔기 때문에 중국 항서제약에서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돼? 그 지금 7년 동안 뭐 1조 5천억에서 2조 매출도 꽤 정도, 있네. 그치? 그러니까 연간 3, 4천억을 그러네.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그 아이탄이라고 하는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특허 그치.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게 아마 올해서부터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분기마다 들어오는지 1년에 마가 한번 퉁쳐서 들어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항서제약 자체가 중국의 그 3대 제약사 중에 하나여가지고 워낙 큰 회사예요. 반대로 중국에서 다시 또 해봤더니 완전 관해를 했대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별로 이제 별 반응이 없어. 이미 다 반영이 됐나 보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 3차 치료제인지 4차 치료제인지 빨리 FDA에 NDA 신청을 해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완전 관해 약물 좋은 건 다 알겠어. 근데 언제 신청할 건데? 라는 게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우리는 반응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팽배한 것 같고 반대로 국내에 어떤 이제 바이오 신약 벤처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박셀바이오. 이름이 박살 센데? 아닙니다. 박셀이에요. 그 회사 같은 건 이제
간암 치료제로서 거기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더라고. 보통 이제 면역 항암제는 3세대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2차 그러니까 2세대 항암 치료제이긴 한데 단독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면역 항암제 3세대 치료제랑 병용해서 그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해.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HLB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엘레바라고 하는 또 무슨 자회사가 있대. HLB의 자회사인가요? 미국 자회사? 그러니까 뭐 거기에 결국은 대표도 한국계인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 FDA가 됐건 간에 그런 NDA 신청에 대한 준비 임상은 그쪽 이제 엘레바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신청도 이제 하게 된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그 허위 공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이제 FDA 뭐 심사국에서 근무했었던 무슨 서울대 교수라든지 FDA 무슨 부국장의 어떤 그 인터뷰 것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이거 저기 조선비즈에서 기사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걔네들이 금융당국에 저렇게 칼을 들이댈 만한 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짝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지난주 10일 날 이제 증손이 과연 안건이 상정이 돼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결론이 나오느냐라는 거 되게 많이 주목이 됐는데 결국 상정이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가 다시 좀 반응하기도 했다가 다시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는 그 전에 이제 좀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30% 정도는 올랐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먹고 그냥 빠지자 그래서 이제 일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서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해서 주식이 좀 빠진 걸로 보이기는 해. 자, 근데 내가 이제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그 증손이 같은 경우가 이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게 뭐가 해당이 되냐면 시세 조정, 두 번째가 내부자 정보 이용, 세 번째가 사기적 부정 거래라고 해.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 시세 조정,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이용. 근데 다만 여기서 아까 그 불공정 거래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라고 하는 거는 뭐 위계 행위라고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주가 조작이랑은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허위 공시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금감원의 자본시장 조사국이 해야 할 영역이 아니고 공시 심사국이 해야 할 영역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 기사에는 허위 공시라고 해서 자본시장국 그 자조심이지 걔네한테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허위 공시는 자본시장 조사국이 아니고 공시심사국이라서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기적 부정 거래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카테고리가 좀 바뀌어 허위 공시가 아니고 사기적 부정 거래다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주가 조작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위계 행위로서 주가 조작이랑은 또 별개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지금 증손이가 이거를 왜 밀었냐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없어. 다른 거 일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너무 긴급한 상황이 아니까 뒤로 좀 밀어놓은 건가?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일단은 금감원 애들이 갖고 왔는데 지금 최근에 인터뷰 내용도 보면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페일 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칼 들여 댈 것도 아니지 않나? 고민되네. 좀 더 이렇게 그 증선인가 거기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은 주가가 오를 상황인 거잖아 지금 다시. 아니 떨어질 떨어져 위험이 있었으니까. 지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는 거지. 아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며요. 근데 증선이가 뭘 하면은 다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증선위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그 결정을 했을 때 떨어질까봐 쫄려가지고 미룬 거냐? 난 그게 궁금하. 그러니까 이번 거는 그러니까 금요일에 좀 빠진 거는 단기 이제 시세 차익을 먹고 나간 사람들인 거. 우리는 권리락까지 그러니까 즉 무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권리락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날 이제 주식은 그 전에 그 권리락 전일까지 해서 주가의 반으로 내려오는 거고. 근데 지난번에 그 무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은 변하는 게 없어. 무증 같은 경우는 자본금은 대신 잉여금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2배가 되는 것뿐인 거거든. 근데 이번에 증손위에서 이제 그게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2월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증손이나 그러니까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를 하고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인 거잖아. 근데 지금 그 알려지면 안 될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기사화가 돼서 이렇게 지금 봉변을 당했단 말이야 주주들이. 한번 폭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잖아 지금. 아니 회복은 아직 안 아직 안 됐지. 됐어? 조금 올라왔지. 그나마 회복
단계에 있다가 그게 이제 증선위에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되면서 증선위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까. 그래도 우리 꼬붕인 금감원 애들이 갖고 온 건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하기에는 쟤네 체면도 있고요. 아 이게 곤란하네. 그러면 검찰로 보낼까? 아니면 자기네들 여기서 그냥 무혐의 결론을 내릴까?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얘네들 이걸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선위는 한 달에 보통 이제 2번 열린다고 했잖아 회의가. 그러니까 이번에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24일 정도에 다시 이게 안건이 상정이 돼서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불확실성은 계속 그렇지. 안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주식이 더 못 오르는 그 어떤 이게 저게 되는 거지. 그렇지. 불안불안하니까 지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증선이 입장에서는 그냥 평상시 같으면 좀 편하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텐데 여론이 너무 지금 여기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선택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 뭘 했다가 칼 그렇지. 어떤 선택을 하든. HLB 주주가 그때 그 HLB 회장이 나와서 주주가 20만 명이래. 아 그래. 어디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는 그치,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최근에 지금 그 어떤 인터뷰를 보면 야 우리가 이거 섣불리하면 큰일 나겠다. 아 금감원 아직도 쓰잘데기 없는 이거 괜히 지금 불쏘시개 불쏘시개가 아니고 괜히 질렀다가 이거 좀 분위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뜨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결국에 이제 발단은 조선 비즈인데 뒤에 삽질은 금감원이 삽질한 것 때문인 걸로 결론을 내버리면 자기네 체면이 깎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금융위는 그 공무원 조직이야. 금감원은 반민 그치. 반관이야. 그래서 그러면 금감원이 삽질한 걸로 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금감원은 반민 반관인데 거기에 이제 누가 금감원장이 누구 윤석헌 씨라고 있어. 이 사람도 지금 내부에서 말이 많더라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은 은성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지금 금감원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야 금감원 쟤네들 반민 반관하지 말고 다 관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관으로 바뀌면 애들이 좀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반민 반관하니까 얘네들이 뭐 나태해졌다 해이해졌다 뭐 그런 게 어차피 안 볼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금감원조차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은행, 증권, 보험 세 개를 합쳐서 금감원을 만든 거거든. 맞아. 그래서 얘네 운영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행, 그래서. 보험, 증권 협회에서 돈이 나오는 것 같다. 얘네 월급 주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맞아. 금감원은 이제 그런 조직인데 걔네들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나오고 시장의 어떤 교란이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를 해서 시장의 그 파급 효과를 그러니까 악성 효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잠재우고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5명이 한 달에 2번 회의를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임시회의를 1번, 2번 뭐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아까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4개 얘기했고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전체 주식의 그 지금 종목이 2,700 종목 정도 될 거야.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거기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 그거를 물론 금감원에서 조사는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게 다시 또 증선위로 그게 넘어온다잖아. 한 달에 2번 갔다가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빠른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걔네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증선위를 역할별로 업무 분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명 조직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뭐 위원장은 1명으로 놓되 분과별로 좀 나눠 놓는 거야 역할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이 많아서 이거는 뒤로 미뤄라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맡을 업무 분장을 좀 더 세분하게 나눠 놓으면 그게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그 증선이라는 조직이 1, 2, 3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들만 딱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뒤로 미뤄질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보통 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는 이제 실무 조직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위원회는 이사회처럼 의사 결정만 하는 거야. 밑에서 사건들을 쭈루루룩 다 조사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라고 해서 결제를 이제 올리면 여기 위원회에서는 아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의사 결정만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가 실무를 물론 이제 검토는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겠지만 실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분장까지는 아니어도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세세하게 어떤 임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임무들은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좀 더 명확해질 필요는 있겠지. 그래야
이런 그 자기네가 유리할 때는 빨리 하고 불리할 때는 뒤로 숨고 이런 거를 좀 막는 어떤 수단 같은 게 필요는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감원이 잘못한 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잘못했습니다 뭐 하고 끝나겠지. 대신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 주식 한 사람들은 이제 손해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행정 소송을 하든 고발안에 만에 법적인 했잖아. 저기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증권 선물위의 결정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증선위에서 이게 허위 공시가 아니다라고 하면 금감원에서 너네가 잘못해가지고 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네. 이 손해 입은 사람들이 내 돈 내놔 하고 어쨌든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겠지. 그러니까 그 HLB 주주 연대에서는 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 3월 10일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금감원은 고발한다. 이미? 한다고 했어. 근데 이번에 미뤄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고발은 못 하고 있는데 고발은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증선이 입장에서는 이 좀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사실 원칙에 따라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그렇지. 사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손해를 갖다가 배상을 하라고 하고 하면 금감원이 일을 못 하지. 따지고 근데 보면. 그 근데 이게 조선비즈 이쪽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고발은. 그쪽에서 조선비즈 나갔냐. 유출한 이게 거 유출되지 조사한 말아야 행위 자체는 아니고 유출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왜 유출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 자체에 대한 것보다 유출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럼 기자 계좌를 터보면 되겠네. 그래서 아마 걔도 고발하겠지. 그 조선 기자도. 아마 고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 조선 비즈가 그 이후에 또 기사를 또 냈어. 좀 한동안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업계 그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런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칠 주가에 미칠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못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금감원에서 얘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따요. 금감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허위 공시가 실제로 회사 공시가 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공문을 낸 거를 공시한 것처럼 해서 주가를 띄우는 것도 뭐 위계 행위다 부정거래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럴 수 있지, 볼 그거는. 수도 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보도자료 그러니까, 같은 거. 그렇지 보도자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기사를 이후에 한 번 더 냈더라고. 자 그래서 월요일서부터는 이제 38,950원에서 네.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이제 주식이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뭐 올라가면서 시작할 수 있고 갭 상승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합에서 끝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여기에 그 HLB에서 마지막 하나의 카드가 남아요. 아까 완전 관에 나와도 하나도 반응 안 한다고 했잖아. 아까 무슨 박셀바이어 같은 경우는 무슨 완전 관에 나왔더니 그 점상 한 5번 가서 30배 오르는 회사가 그 박셀바이어야. 완전 관에 나와. 근데 얘네는 HLB는 완전 관에 나와도 주주들이 완전 관에 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거든. 그래서 NDA 신청을 이제 그 사이에 언제가 될지 몰라. 3월 말에 할지 4월에 할지 5월에 할지 모르는데 저번에 무증을 이렇게 딱 절묘한 타이밍에 한 걸 보면 아마 3월 24일이든 아니면 4월 초든 왜냐면 이제 신주가 그 배정이 교부가 되는 날이 4월 1일서부터거든. 그 언저리에 나오게 되면 아니면은 막말로 다음 주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치면 이거는 이제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주주분들은 이게 얼마만큼 또 이제 반응을 해서 올라갈지 모르지만 반대로 완전간에 그렇게 좋은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절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면 그거 하나만 우리가 믿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에 그런 어떤 호재가 정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반응할 수가 있지. 물론 이제 반대로 우리는 그것도 별로 반응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정 잡주와 연계하기 위한 만수르의 포트폴리오에 HLB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넣어야지. 이렇게 핫한 종목은 넣어야지. 지난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지난주 그 금요일까지 샀어야. 그렇지. 아니요. 그 유상 그러니까 무증 하기 전에 샀어야. 월요일 날 이제 그냥 떨어진 가격일 때 들어와도 돼. 한 주만 사봐라. 일단 HLB는 넣어주는 걸로. 시정 잡주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왜 시정 잡주라고 이름을 줬냐면 사람들이 오해하실까 봐. 네.
이런 쓰레기 잡주가 아니라 네. 일단 여러 가지 주식을 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정 잡주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잡쓰레기 같은 주식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고 여러 가지의 주식들이 있고 종목이 있고 아 벌써 팬층을 의식하시네. 그래서 파심. 근데 우리가 또 시정 잡배잖아. 그치? 아, 우리 그치. 이수신 프로젝트 라임을 이프코리아에서 맞추는 거지. 그치. 만든 깔맞춤 하나의 이제 해야지. 코너니까 어. 거기서 이제 라인 맞춤 하려고 시정 잡주라고 표현한 것 뿐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진단 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아까 해요. 잠깐 언급했던.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젠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의 그 코스닥 시장을 수놓았던 화려하게 아, 장식했던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이 있고 또 하나는 진단키트에서는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 3월에 원래 이제 진단키트 회사들 중에는 가장 큰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한 3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진단키트 주식들이 아마 2, 3천 원밖에 안 했었더라고. 근데 시젠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만 해도 한 그런 다른 회사들보다는 10배 정도 높았었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작년에 발빠르게 그 진단키트 쪽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키트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매출액이 촥촥촥촥 올라가. 판매량도 늘어나고 근데 이제 진단키트는 진단키트만 파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이제 PCR 분자 진단이라고 해서 그거를 분석해내는 장비까지 같이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원 진단이랑 조금 달라. 근데 여하튼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쭉 커 나가면서 작년 8월 달에 3만 원짜리가 32만 원까지 친 다음에 와. 9월에 8월 한 중순서부터 한 22, 3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다시 한 거의 한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0월서부터는 좀 조정받고 쭉 23, 4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11월 달에 이제 드디어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두드려 맞기 시작을 했지. 그러면서 그게 지금 얼마냐면 어저께 종가가 29,000원. 12만 9천 원, 뭐 13만 원 정도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거의 20한 4, 5만 원, 11월에 한 24, 5만 원 했었던 거에서만 봐도 한 40% 이상 빠졌단 40%가 뭐 50% 빠졌네. 이제 빠진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시제는 작년 10월에는 TV 방송도 했어. 광고. 내가 야구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바이러스는 결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즌 주주들이 다시 40만 젠, 50만 젠 간다.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백신 얘기 나온 다음에 추풍 낙엽이 된 거야. 근데 그치. 백신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1, 2, 3로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그 충격을 오롯이 다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지. 근데 그랬었어도 1월, 2월 중순까지만 해도 16만 원, 18만 원 선은 지켰어. 그러니까 12월서부터 2월 중순까지 16에서 20만 원 선은 어쨌건 간에 지켰었거든. 근데 그게 결국 다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냐면 실적 발표 전날에는 18만 원까지 유지하다가 실적 발표가 나면서 5만 원, 14만 원, 12만 원까지 떨어졌어. 3, 실적이 4일. 안 좋았어? 실적이 안 좋았어? 좋았지.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2020년에 결국은 연결 매출을 보니까 1조 1,200억인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6,400억 나왔고 단기 순이익이 5천억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레포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4분기에 대한 게 이 회사는 4,400억이 나왔고 4분기 작년 4분기 4,400억에 영업이익이 한 2,500억이 나왔단 말이야. 그랬는데 증권사 레포트를 봤더니 증권사별 레포트의 평균보다 8% 정도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닝 쇼크란 표현을 썼어. 4,400억 매출에 2,500억 영업이익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3,000억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2,500억밖에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 시장 컨센서스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걔네들이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증권회사들이 발행을 하는 리포트에서는 그게 시장 걔네들이 얘기하는 컨센서스인 거고 보통 회사 입장에서 내놓는 거는 가이던스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걔네 예상하고. 그렇지. 근데 얘네는 자기네들이 가이던스를 얘기한 적은 없어. 왜냐면은 뭐 매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주 공시도 얘네는 안 냈었던 회사거든. 그래도 가장 이 진단 키트에 대해서 그리고 시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하나금융투자에 뭐 여성 그
애널이 있어. 가 여기에 대해서 어닝 쇼크라고 때려버린 거야. 1월까지만 해도 좋은 레포트를 썼다가 한 달 뒤에 어닝 쇼크를 때려버린 거야. 그러기 어려운데. 어? 원래. 그래 버렸더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애널리스트 이쪽 계열에서는 그 컨센서스 내고서 거기에 10%인가 5%인가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그런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그렇게 리포트를 작성했었던 근거가 뭐야? 매출액에 대한? 그거는 우리는 모르잖아. 그치. 자기네들 매출이 얼마나 하고 어떤 이익이 얼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산출을 해서 내놨는지에 대한 우리는 모르잖아. 다만 그 리포트를 작성하려면은 회사 뭐 재무든 회계든 IR이라든 걔네들이 어떤 교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어떤 근거를 갖고 산출을 해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회사는 어마무시하게 정말 큰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한마디에 추풍 낙엽인 거야. 그 사람 한마디에 그런 거예요, 그냥. 1월 달까지만 해도 딴 사람들 의견은 없고 그 아니, 사람 아니. 한마디에. 근데 다 그랬다며 증권사들이.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2월 달에 어떻게 제시했냐면은 하나금투에서는 31만 5천 원.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하고 어디는 뭐 28만 원, 그다음에 어디는 25만 5천 원 뭐 이렇게 제시를 1월에? 했어. 2월에. 2월에 이번에 그 실적 발표 나면서 그건 앞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전망.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바이라고 얘기를 해. 어닝 쇼크인데. 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 때리는 거는 걔네들의 그 회사들은 얘네 주식을 안 사. 맨날 매도야. 골 때리지 않냐? 그래서 물론 애널이랑 트레이드랑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이 기자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울분에 차서 기사를 썼구만.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 뭐라고 나왔냐면 고삐 풀린 증권사 레포트. 그러니까 걔네들이 레포트를 열받았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열받았어. 주가가 출렁대니까 거꾸로 있잖아. 김찬호 기자네. 빡칠만하네. 거꾸로 그 어닝 서프라이즈는 자기네들이 예정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 회사나 그런 데서는 야, 너 왜 이렇게 네 예상치와 실제 나온 실적의 괴리율이 커? 너 레포트 너 왜 쓰냐? 라고 해서 페널티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 생각을 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들 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대. 그러면은 처음에 예상치가 정말 잘못된 거잖아. 그치? 그걸 잘 파악을 못한 거잖아. 그럼 그거는 페널티를 먹어야지. 그치? 실제로 약간 뭐가 있긴 하다고 하던데. 그 세계에서. 그렇지. 과거에는 정말 있었겠지. 지금은 없겠지.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주주시군요. 아니. 분노하셨네. 주주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그치. 허탈한 게 아니야. 이거는 빡치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판관비가 400억이 결국은 작년에 늘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뭐 105억에다가 직원들 인센티브 주고 해서 판관비가 전년 비해서 40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400억이 줄어들었다라고. 근데 아니 그거야 회사 마음이지. 그치. 개발비든 직원 인센티브. TV 광고했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어? 이러다가 TV 광고했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판관비에 들어가겠지. 그치. 광고비 그러니까 냈으니까. 여기에서는 400억을 너무 과다 지출한 거 아니냐라는 식이야. 그거를 애널이 네가 왜 감나라 배추나라를 왜 해? 회사가 알아서 실적 좀 나왔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다고요? 매출이 이익이 아니고 어닝 쇼크. 서프라이즈는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닝 쇼크는 이익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줄었다는 그렇지. 거야. 그 자기네들의 없어서? 컨센에 비해서 야, 평균 18%, 자기네들 컨센 18%가 낮다 이거야. 야, 매출이 줄어서 그러면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매출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많이 최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또 시젠 주주 연대가 있어요. 네. 또 다 연대가 있어. 있는 거 같아. 야, 너 생각을 해봐. 나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백신도 좋고 치료도 좋고 하는데 계속 이 진단의 역할은 없어지지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투자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을 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네라고 봐서 또 투자를 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게 뭐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는 큰 금액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반타작이 난 거야. 1억 했으면 5천이고, 그치? 더 위에서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 1억이면 3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린 상황이란 말이지. 마음 아파.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제 나의 미래가 보여. 사람들이 회사를 찾아가고 해보면 이렇게 문정박대를 당한 것 같아. 잘 대응을 안 해주고 IR 팀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회사가 되게 미온적이야. 반응하는 태도가. 그랬다가 얼마 전서부터는 그 연대 사람이 차를 2대를 전광판에 달려있는 차 2대를 돈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 대는 시즌 본사 앞에다가 릴레이 그 피켓 시위를 하는 거야. 그 차량 한 대 놓고 또 차 한 대는 여의도랑 그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대. 그러니까 시제는 그 천정현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주들을 소액 주주들을 이렇게 개무시하지 마라. 그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저런 레포트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절 안 한다. 수주 공시도 안 내, 뭐도 안 내 막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2주 정도 하니까 갑자기 좀 있으면 이제 모든 회사들이 2주 정도 지나면 이달 말에 주주총회를 해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상정해서 찬반해서 그 하는 거를 하는데 이 어떤 피켓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기사화 되니까 이 사람들도 불편했었던 모양이야. 그러면서 이번에 주총하면서 안건을 상정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식수를 더 늘리는 걸로 해서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안건으로 상정이 하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임원들에 대한 보수 금액 책정을 이제 늘리겠다라고는 안건도 있고 또 몇 가지 안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정관은 그 발행 주식수가 5천만 주인데 그거를 3억 주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정관 변경안을 이번에 해야 돼서 그 안건을 상정시킨다라고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중을 하고 싶었는데 현재 지금 발행된 건 아마 2,60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그 무중을 하려면은 전체적인 발행할 수 있는 수량을 이제 그 폭을 한도를 늘려놔야지 무중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갑자기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1월, 2월에 트레스라고 해서 이제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잠정치를 볼 수 있는 게 있어. TRASS. 거기서 봤더니 1월하고 2월에 그다음 3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수출 잠정치를 나온 걸 보니까 금액이 작년 11월, 12월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거는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시즌 것만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1월 건, 2월 거는 시즌 것만도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3월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3월 10일 거까지 나온 거는 시즌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단 키트 전체에 대한 수출,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수출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역으로는 나눠지지는 않아. 근데 시즌은 송파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역으로도 이제 구분된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시즌 매출액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 우리나라 전체 진단 수출 금액도 마찬가지고 했더니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었던 공시라고 할까? 그 시즌 부사장이 언론 인터뷰가 나와. 뭐냐면 우리의 1월, 2월까지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해버리네.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 얼마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라고 한 적도 없었던 회사가 우리는 한국에서 수출한 것만 우리의 매출이 아니고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해외 공장이든 어디든 거기서 판매한 것도 우리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뭐 갭이 40%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게 이쪽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에 비해서는 차이는 있긴 하지만 3월, 4월, 5월, 6월로 가면 새로운 변이 키트에 대한 라인업도 준비 중에 있고 그게 이제 뭐 유럽 승인이든 다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는 기사가 나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걸 안 했다가 이제서야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니시위 해야겠구만. 이니시위를 해야겠어. 근데 사람들이 더 열받는 게 이런 거지. 했으면 12월이 됐건 1월이 됐건 11월이 됐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때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을 내놓든지 주주 친화적인 어떤 뭔가를 했어야 됐는데 여태까지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그러니까 1인 시위가 됐건 그런 기사들이 계속 널리 퍼지면서 뭐 시즌 뭐 졌다고요.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게 아니네. 이제 너무 늦게 반응을 한다라는. 이제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다행 아니야. 또 이제 와서 했다고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도 앞으로 안 하면. 근데 완전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조선일보 같아. 예, 근데 말이야. 어떤 진단 키트 회사는 PC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그 다트 들어가서 보면은 맨날 공시야. 일주일마다. 뭐냐면 해외에서 1,000만 원 수주 받았습니다. 공시.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공시야. 그 회사가 유일하게 모든 진단 키트 중에 아마 최고점 41,000원 했는데 찍었는데
빠져도 31,000원이고 지금 35,000원 정도에. 그 집은 2천만 원짜리 공시내도 반응해. 주주 친화적이네. 그러니까 주식 그 거래량도 안 많은데 정말 거기 그 주주분들은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4만 원짜리는 지금 다 10,000원대거든. 근데 거기는 안 그렇더라고. PCL. 집어넣는 거야? 아 나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PCL 오케이 241820 35,900원이네요. 관심 종목을 일단 담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CGN이 1월 달에 어떤 건이 있었냐면 2011년서부터 2019년 뭐 1분기까지 어떤 매출에 대한 과대 계상했다라고 하는 게 걸렸대. 그래서 시즌이 그 금융위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게 그 뉴스가 1월 달에 나왔단 말이야. 그때도 주식이 그래도 많이 반응을 안 했어. 근데 최근에 결국은 25억에 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어. 그러니까 그 전후해서 뭐가 나왔냐면 시젠에서 그 천정현 대표가 삼성증권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자기 주식 취득 300억을 취득을 하겠다. 그래서 신탁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월 말서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300억 원을 삼성증권에 맡기는 거야. 그럼 삼성증권은 그 300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6개월 동안 계속 사는 거네. 살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게 25억 두드려 맞고 이게 나온 거야. 미안하다고. 자사주식 취득이. 봐봐. HLB 같은 경우도 와이프가 주식담보대출 갚기 그치.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고 하자마자 다음날 뭐가 나왔어? 무상증자 발표가 나왔듯이 시젠도 25억 과징금을 진짜 두드려 맞으니까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300억 원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니야. 뭐 작년에 순이익이 5천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1, 2월 달 매출 잠정 공시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잠정 공시다. 잠정 공시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그 트레스에서 나온 금액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그 발생한 매출도 있고 그 변이 진단 키트를 이제 승인 요청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2개 새로운 라인업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더 실적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한다라는 게 나왔단 말이니까 얘네도 드디어 너무너무 늦었지만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거기서 내가 이제 첨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변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진단 건수에서 반 정도가 48% 정도가 변이라고 검출이 된다고 하잖아.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고 확진자가 늘어난다는데 그거는 표본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각 나라 정부는 뭐 한국이 됐건 해외 여러 그 진단키트 회사로부터 1세대 그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키트를 많이 샀어. 작년 소진이 안 됐구만. 그렇지. 재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변이까지 뭐 4개 시제는 4개 종까지 다 한 큐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5종까지 한 큐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개발을 했고 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재고가 소진이 되고 변이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표본 조사가 아니고 전체로 하려면은 독일이 그나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각 나라마다 이게 퍼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진단 키트 5종을 한 큐에 걸러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키트의 수요가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되는 거지. 그게 다시 수요가 이제 크로스오버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네는 이제 시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젠 같은 회사는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 한다라고 했잖아. 안건 중에 아까 전체 주식 발행 총수를 이제 한도를 높인다는 것도 있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임원들에 대한 보수 금액을 이제 거기에 올려놓고 찬성하냐 마냐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시젠이 얼마를 올렸냐면 이번에 올해의 그 보수 금액을 전체 150억으로 올려놨더라고. 증가액이 아니면 그러니까 책정된 게. 책정. 이번에 우리는 이렇게 책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50억을 올린 거야. 야 그러면 야 몇 명이야? 임원이 몇 명인데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내가 그래서 어저께 그거를 올린 게 그거구나. 내가 올린 게 그거야.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조사를 해봤죠. 어저께 다트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시제는 현재 그 감사 뭐 임원에서 7명이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에 했겠지, 봄에 했겠지. 그때는 보수 한도를 32억으로 책정을 했었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집행한 거는 반 조금 안 돼. 14억 정도. 근데 이제 이 중에 시젠 같은 경우는 등기사가 4명이고 뭐 그래. 나머지는 뭐 이제 감사, 사회이사 감사는 돈 얼마 안 주거든. 그치. 그러니까 4명이 한 14억이면 그 중에 한 13억은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에
150억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150억을 다 주는 건 아닐 거라고. 그렇지. 반 정도 되든 반을 좀 못 가져가거든. 일단은 여하튼 일단은 5배를 올렸어. 성과에서 올리는 건 좋은데 그럴 거면 주식이 그렇게 백신 때문에 두드려 맞고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매출에 곤두박질 칠 거야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그 여론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일절 안 하다가 최근에서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분하다라고 하는 거지 시장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150억을 상정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어. 매출 1조 원 정도 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 삼바 있고 유한양행 있고 셀트리온 있고 그다음에 그 제조업 회사에서 보면은 그 정도 1조 매출액 하는 회사를 보면 MC넥스 정도 카메라 모듈하는 회사 쭉 봤는데 셀트리온 이제 오래됐어 올해. 얘네는 벌써 주주총회를 빨리 했는지 오래가 됐는데 등기 임원이 8명이야. 근데 이번에 주총 승인이 90억이 됐고 그중에 실제로는 이제 26억 정도가 그 등기 임원의 월급으로 나가게 됐더라고. 90억 중에 26억. 삼바 같은 경우는 7명. 근데 주총에서 얼마가 승인이 이번에 됐냐면 110억. 근데 그중에 실제로 하는 거는 48억 정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2명인데 44억 중에 얘네는 많이 했어. 40억. 근데 얘네는 사람도 많아. 물론 이제 여기에는 사회이사, 감사도 있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낮습니다. 근데 MC넥스 1조 원 정도 하는 카메라 모듈 회사를 보면 보통 내가 주로 보는 이제 그 국내 전자, 전기, 제조업 회사들이 딱 요 정도인데 4명이야. 그 중에 1명이 이제 감사 정도가 있고 16억. 근데 실제로 한 거는 7억이야. 그럼 보통 한 대표이사가 한 3억 정도, 2억 전에 3억 정도 가져가는 수준이거든. 그래서 시제는 그런데 여기서 더 압도하는 또 진단키트 회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라고. 여기는 원래 작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돈을 못 벌었던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회사야. 한국 사람 미국 가서 사업하고 있는 그 진단키트 회사인데 재작년 계속 적자 회사인데 얘네는 얼마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7명이래 임원이 132만 달러야. 그러면은 한 13억, 15억 정도. 근데 그 중에 55만 달러가 집행이 된 거야. 6, 7억 정도 한 거네. 아니야. 그러니까 55만 달러니까 6억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중에 이제 등기가 4명이야. 나머지 뭐 사회이사는 돈도 안 줬고 감사는 한 5천만 원 줬고 나머지 갖고 한 2억 정도 가져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 낮았어.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그 주주총회 열면서 얼마를 상정을 했는 줄 알아? 2천만 달러. 222억이야. 그러면 이번에 또 액세스바이오 주주들은 지금 이 회사도 한 6만 원 갔다가 지금 14,000원 하거든. 뚜껑 열려 안 열려. 물론 222억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집행을 안 하겠지. 그치. 보면은 한 반 정도 하거나 좀 못 하거나 하는데. 반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지. 자본주의가 그런 어, 거죠. 돈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도 젓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은 너무 얄밉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 부럽다. 방어할 수 있는 노력들이 뭐 언론에 대한 그런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 와가면서 실력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는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치는데 니네가 짓든지 말든지 우리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는 게 시젠이었었고 뭐 액세스도 비슷해. 근데 아까 얘기했던 PCL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얼마나 좀 보수 한정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공시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게 매출액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가 없다라고 하기 그치, 때문에 기준 같은 게 있겠지. 음. 근데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 네. 일론 머스크도 고소당했더라고. 왜 기사 또? 보니까 그 트윗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고. 또 일론 머스크는 아예 그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테슬라 주가 비싸다. 아저씨는 좀 틈만 나면 꼭 한 번씩 그러더라. 뭐 내가 보건데 지금 이 변이에 대한 거를 어떤 회사가 빨리 5종이든 6종이든 앞으로 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개발을 해서 그 긴급 승인 뭐 미국하고 뭐 유럽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빨리 신청을 해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서 새롭게 이제 1라운드는 끝났고 2라운드는 새롭게 변이까지 여러 종을 다 같이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키트와 장비를 누가 빨리 공급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것들이 각 국가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그 표본으로 해서 그거를 집어내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로. 전수조사하는 것처럼 지금의 키트 수만큼 이걸로 가게 되면 모르면 몰라도 오를 수는 있겠네. 모르면 몰라도 같은 가격에는 팔지 않지 않을까? 진단 키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플러스 4종까지 더 잡아낼 수 있을 테니 있으니 100원이라도 더 받겠습니다. 200원이라도 더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노릇인 거고. 그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는 그
분자 진단 키트를 다시 이제 그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자기네 것만 사용을 가능하게 해놨어. 보안이 안 되게 해놨구나. 그래서 뭐 락인 뭐 효과라고 하긴 하던데 일단 그 장비는 뭐 억대가 된다라고 해. 그런 것들이 뭐 벌써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0대가 뭐야? 엄청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사놓고 방치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거를 다시 새로운 변이까지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6월 정도 되면은 변이에 대한 확산이나 그에 따른 그러니까 그 진단 키트 시장에 대한 그 앞으로 전망치가 더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백신에 대한 효과가 과연 그치, 이 사람들이 그치. 얘기하는 집단 면역 효과가 발휘가 되는지도 엄청 쫄리겠다. 그렇지 6월이나 8월 정도 되면 알 수 있지 그치.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진짜로 요새 뭐 그 백신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면역 그 변이에 대해서도 그 다 효과가 있는 백신 뭐 개발한다, 뭐 효과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변이 바이러스에까지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뭐 올 여름 늦으면 가을 정도에 된다고 하면 그건 좀 타격이 되겠다.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한번 겪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변이가 지금 5종, 뭐 6종이 있는데 남아공 말고 케냐에서 나오지 말란 법 있어? 거의 저주하는 것 같다. 아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만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남아공은 뭐 화이자 모더나가 효과가 10%까지 줄어버리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백신 회사는 최대한 자기네들께 안전하고 그치. 면역 효과가 높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그 나라들은 그거를 최대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그치.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원래대로 원복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이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단계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희망치와 실제로가 음. 어디까지가 실력치인지를 솔직히 알 수가 없어. 그치.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시젠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진단 키트를 만들었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 그래도 처음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미국에도 막 처음에 시즌에서 맞는 게 먼저 수출된다. 물론 승인은 다른 회사께 먼저 받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치 그리고 자기네가 뭐 기계 판매한 걸로 나중에 이제 뭐 이 코로나 말고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 등장했을 때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시스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CGN 주주들 엄청 심란해. 메르스? 메르스하고 5년이야. 야 길마다 그 5년 기다리라는 얘기야. 이거 긍정적인 경우야. 그래서 시제는 미국보다는 첫 번째 유럽하고 남미 쪽의 매출량이 많고 미국은 걔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 일단은 미국 쪽에도 계속 뭐 신청하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미국에도 쟁쟁한 경쟁사들이 있어. 시즌보다 매출이 훨씬 더 큰 회사들도 그치. 있고. 단위가 다르니까 미국 제약회사들은.